어둠처럼 검고 재즈 선율처럼 따뜻한 커피의 세계로 초대할게요. 커피 칸타타. 시작하기 전부터 오늘은 어떤 커피의 세계로 저희를 이끌어 주실까요? 라고 궁금해 하셨는데 이분과 함께 그 커피의 세계 문 열어볼까요? 필로스팅하우스 강경필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경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반가운 또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 이게 매주 오실 때마다 저에게 커피를 한 잔씩 내려주시잖아요. 네네네. 이게 그전에는 몰랐거든요. 네네. 마실 때마다 맛과 향이 다르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네, 매번 다른 커피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차이들이 조금 있을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오늘 내려주신 커피는 어떤 커피예요? 오늘은 인도 아라쿠 지역 커피로 준비했습니다. 오. 인도 아라쿠 지역은 인도 내에서도 그렇게 생산량이 많은 곳은 아닙니다. 동남부 지역인데. 좀 생소해요. 인도 커피? 네. 인도 커피 자체가 그렇게 흔하게 즐기는 커피는 아니기도 하고 그 내에서도 좀 독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산이 깊어가지고 아직도 무장 게릴라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인도 이제 토착 원주민들이 화전을 일구어 살고 있는 곳이고 인도 평균에 비해서도 한 문맹률하고 빈곤율이 2배 정도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요. 전기, 의료, 교육, 공공 서비스로부터 약간 배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낙살이라고 불리는 인도 마오주의 무장 게릴라 단체 활동에 굉장히 호의적이고 낙살에 이 원주민들이 가입해 있거나 은신처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던 지역인데요. 참고로 이제 낙살이라고 하는 조직은 현재 한 1만 명 정도가 인도 중부와 동부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무장투쟁을 이어온 단체입니다. 50년 된 조직이거든요. 네. 네, 가난하고 이제 부조리하고 착취가 심한 지역일수록 소수 부족에 대한 차별과 소득 격차가 심한 곳일수록 낙살은 지역에 지지하고 호응을 얻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라쿠 지역이 낙살의 근거지 중에 하나입니다. 무장단체 터전에서 이 커피가 나왔다. 네네. 그런데 사실 딱 마시자마자 이게 첫 맛과 그리고 그 마지막에 제 입 안에 남는 맛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되게 고소하면서도 약간 흙냄새 비슷한 그런 특유의 향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 잘 취급하지 않는데 제가 좋아하는 커피입니다. 그곳에서 나온 커피이고 어찌 보면 또 우리나라와도 좀 비슷한 모습이 없잖아도 있는 것도 같아요. 어찌 보면 뭔가 분단이 된 그리고 그쪽에서도 약간 위험이 또 있기도 하지만 저희로 치자면 파르치산 근거지에서 나온 커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뭔가 현재 진행형이기도 해서 이게 참 그런 곳에서 나온 커피라 또 맛이 또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필로스팅하우스로 오시면. 네, 좋습니다. 이 커피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는 곳인가요? 네, 인도는 커피 생산량이 전 세계로 보면 2023년 기준으로 7위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높네요. 네네.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멕시코 그 다음 정도 순위입니다. 네. 너무 의외였어요. 사실 커피 했을 때 떠오르지 않는 나라이기도 했어서. 네네네. 인도는 언제부터 커피를 생산한 거예요? 커피 생산 재배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인도가. 네. 제가 이제 커피 칸타타 첫 시간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커피의 기원이 예멘인가? 모카. 에티오피아인가? 네네, 모카항. 네, 모카항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오랫동안 커피는 예멘 지역 모카항을 통해서 수출되었어요. 거의 독점적으로 거기서 수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에티오피아산 커피들도 에티오피아가 항구가 없으니까 예멘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수출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유럽 사람들에게는 커피 하면 모카 이렇게 연결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커피 수요가 늘어나니까 원래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던 이슬람 문화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떡하지 그럴 정도로 유럽으로 이제 커피들이 많이 나가니까 너무 올라가고 막 이스탄불 사람들은 좀 황당해하고 막 유럽 사람들도 또 더 주라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커피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수요와 공급 결국에는 같이 올라간다라는 건데 그러면 뭐 여기저기에서 돈이 된다라는 소식 듣고 다들 커피 산업에
좀 뛰어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예멘 지역 이외에서도 재배를 하고 싶었을 텐데 예멘에서 이 커피를 독점하려고 하는 욕심이 되게 대단히 컸어요. 그래서 이 커피가 씨앗이잖아요. 그래서 이 씨앗을 사가서 심으면 커피 나무가 자랄 것 같지만 기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애초에 싹이 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커피 씨앗의 반출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음용 가능한 음료의 그 재료로서의 커피 씨앗하고 진짜 발화가 가능한 싹이 나오는 커피 씨앗하고 조금 다릅니다. 게다가 그거를 더 염려해서 일설에 따르면 그때는 생두 커피 씨앗에다가 뜨거운 물을 살짝 부숴가지고 절대로 싹이 트지 않도록 해서 나갔다고도 합니다. 이건 뭐 독점하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거 우리가 무조건 지켜야 된다. 네. 그리고 뭐 수출하는데도 혹시라도 이제 가져갈까봐 막 이렇게 검색도 굉장히 하고. 아니 사실은 뭐 지금도 농산품에 대해서 그런 검역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당대에도 굉장히 강하게 독점하려고 했었습니다. 예멘이.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네네. 샜네요. 모든 독점력은 결국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유하려는 사람들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독점을 결국은 막지 못했고 몇 가지 루트를 통해서 다른 곳에서 재배가 시작되는데요. 인도는 예멘 지역 이외에서 가장 먼저 커피 재배가 시작된 곳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네네. 막으려고 하는 자와 어떻게든 뚫으려는 자. 근데 뚫렸단 말이죠. 어떻게 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바바 수단이라고 하는 이슬람 수피 이슬람 사제가 메카에 다녀오는 길에 7알의 씨앗을 자신의 수염에 감춰서 왔어요. 씨앗을 수염에 감췄다? 네네네. 거의 전설적인 얘기인데요. 야, 이건 뭐 문익점입니까? 우리 문익점생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렇네요. 근데 이제 인도에서 목화를 거쳐 다시 돌아오는 여정을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이게 1670년에 일어났었다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해도 한 60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구글 맵에 이렇게 쳐보니까 순수하게 걷는 시간. 그러니까 자는 시간 없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의 3배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당시에는 뭐 길이라는 게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변수도 많았으니까 그걸 감안하면 그보다 더 긴 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이상의 시간 동안 갔다 왔다 했을 거고 모카에 한 3주 정도 머물렀다고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카에 3주 정도 머무르면서 7알을 어떻게든 손에 넣었고 이걸 들고 오는데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그걸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내 손에 쥐어졌다 하더라도 어쨌든 반출 자체를 철저히 막았기 때문에 이 또한 정말 어려웠을 텐데 그걸 정말 잘 숨기셨네요. 수염에 숨기셨다. 이렇게나 어마어마한 여정,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위험도 무릅쓰고 가지고 온 데는 분명히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문익환 쌤 같으면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목화솜을 만들겠다. 그렇죠, 문익점 같은 경우는. 문익점. 네네. 근데 이제 바바 수단 역시도 바바 부단 역시도 굉장히 절실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이제 무굴 제국이 인도를 통치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무굴 제국은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어찌 보면 이제 이슬람이 아주 강성했다가 약간 저물어가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아주 호전적이어서 다른 종교를 용납하지 않았던 아우랑제부라고 하는 황제가 당대의 무굴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아우랑제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아우랑제부는 샤자한의 아들입니다. 샤자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낯서실 수 있는데 샤자한이 뭘 지었느냐면 타지마할을 지은 인물이에요.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그 공간 자체가 무덤이고 누구의 무덤이냐면 샤자한의 부인의 무덤이거든요. 근데 샤자한의 둘째 부인의 무덤이에요. 근데 아우랑제부는 첫째 부인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우랑제부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저렇게 무덤을 화려하게 짓는데 네. 자기 어머니 무덤은 아니었던 거. 그리고 너무 집착하듯이 지었고 당대 이슬람권에서 최고의 세공사들, 보석 세공사들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그 타지마할을 짓는데 일하게 했고 끝나고 나서는 뭐 손가락을 잘랐다. 다시는 이런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만큼 이제 건축 광이기도 했고 건축 광만은 아니죠. 그냥 약간 집착이 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런 약간 로맨틱하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첫째 부인의 아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국력이 거기다가 엄청나게 쏟아부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우랑제부가 결국은 그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다 보지 못하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아그라성이라고 하는 또 다른 거의 건축 작품 같은 성이 있거든요. 네. 그 아버지가 지었던 아그라성에 아버지를 유폐시키고 아그라성에서 한 6km 정도 떨어져 있나 타지마할이 이렇게 보여요. 네. 그런 위치에 유폐시키고 본인이 황제에 오릅니다. 근데 이 아우랑제부가 굉장히 호전적이어가지고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물론 무굴 제국은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만 토착민들의 종교를 그렇게 억압하지는 않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더불어 살 수 있는 구조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아우랑제부가 타 종교들을 굉장히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무슬림이었던 바바부단 입장에서는 자기 편이 황제니까 좋을 것 같았지만 인도가 너무 크잖아요. 네. 아무리 무력으로 억압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그런 곳이었고 바바부단이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곳에서는 오히려 이 정규군에 대항하는 힌두교가 더 강성해져 가지고 바바부단이 오히려 쫓겨납니다. 숲속으로. 그래서 숲속에서 이제 동굴에 가서 살아요. 자기 신앙 공동체 사람들하고. 그런데 이제 그 찬드라길이 깊은 숲속에 사는데 거기가 되게 아름답다고는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쫓겨나서 산다는 삶이 얼마나 궁핍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도 신앙도 이어가야 되잖아요. 네. 낮에는 어쨌든 생계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밤에는 동굴에 모여가지고 경전도 있고 종교 활동도 해야 되고 이런데 다들 자겠죠. 안 잘 수가 없잖아요. 네. 바바부다는 자신이 엄청나게 무력감을 느꼈고 이 무력감을 뭔가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메카를 갔던 것 같아요. 사제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물론 모든 무슬림들이 메카를 가는 것이 꿈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절실했으니까 그 길을 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메카하고 이제 저기 예멘하고는 이제 다른 나라이긴 하지만 당대의 기준으로 보자면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거든요. 네. 메카하고 모카항하고는. 네. 이게 어찌 보면 그 종교적인 신념 네. 그리고 나를 찾기 위해서도 그 커피를 찾아간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무력감이 찾아오면 뭔가 새로운 기획을 하게 마련이고 참 그 기묘한 슬픔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근데 참 한편으로는 너무 대단한 게 보통의 그 무력감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거나 내려놓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무언가를 시도하고 그리고 네. 그것들을 성취해냈다라는 게 어찌 보면 지금의 인도 커피가 또 누군가에게 알려주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그 바바부단을 기리는 묘가 있고 네. 바바부단 그 묘에 참배하러 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이제 성자 취급을 받고 있고요. 네. 야, 이 바바부단 얘기 들으면서 바바부단이 노력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 되잖아. 우리 2649번님. 인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멘에서 커피를 탈취하려는 시도들은 곳곳에서 이어지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와서 성공적으로 또 작물로 기르는 게 또 만만치 그렇죠,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다행히 그때 성공했다고는 합니다. 네, 의지가 있다면 못할 일은 없구나라는 또 교훈까지 오늘 얻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이야기 끝에 오늘 여러분에게 또 들려드릴 곡은 어떤 곡이 있을까요? 무슨 곡을 들려드릴까 되게 고민했는데요. 네. 콜드플레이의 아라베스크를 선곡했습니다. 그 콜드플레이 리더인 크리스 마틴이 예루살렘의 시장통 같은 곳에서 녹음한 일종의 소음?
같은 것으로 네. 이 음악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음반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음반인데요. 굉장히 그 아랍어가 중간에 많이 써져 있고, 그 콜드플레이가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음반이기도 하고 2장짜리 더블 앨범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 노래 가사 앞에 보면 I could be you, you could be me 이런 가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가 되고 너는 내가 될 수 있어 뭐 이런 가사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 갈등, 뭐 국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상호 다른 존재가 되는 상상을 하면서 평화와 공존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오늘의 이 곡이 어쩌면 지금 시대적인 흐름의 힘듦을 견디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골라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인도 커피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리 강경필 대표와의 커피 칸타타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나오는 이 소리군요. 예루살렘에서 녹음한 이 소음과 함께 들어볼게요. 스튜디오 973 1, 2부 끝곡 콜드플레이의 아라베스크 띄우고요. 저는 3부에서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